최근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한 여대생의 한국 방문기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강한 반한 감정을 가지고 심지어 한국의 치부를 폭로하라는 아버지의 지령까지 받고 한국 땅을 밟았던 그녀. 하지만 그녀가 직접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카메라에 포착된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은 일본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하고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요? 그녀의 충격적인 경험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나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제 막 대학생이 된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희 집안 분위기는 평범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반한 감정이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 마치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신념이나 지켜야 할 의무처럼 여겨졌거든요. 저의 할아버지는 은퇴하신 후에도 지역 극우단체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셨어요. 주말이면 낡은 확성기를 들고 한국을 향한 격한 비난을 쏟아내는 집회에 나가시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죠. 빛바랜 우길기를 흔드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제 어린 시절 기억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경하셨어요. 매일 밤늦도록 인터넷 우익 채널을 시청하시며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셨죠. 아버지는 늘 한국을 파렴치한 도둑, 날조와 선동의 전문가, 열등한 민족 같은 표현으로 부르셨고, 심지어 어린 제게 그런 말들을 따라 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죄악이고, 일본의 기술, 문화, 역사까지 탐내는 뻔뻔한 존재들이니 반드시 망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집안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곤 했죠. 저희 집 서재 한쪽은 온통 위안부 문제의 진실, 독도는 일본 땅, 한국, 경제의 몰락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연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것들은 저급한 문화로 취급되어 집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어요. 한국 음식은 저희 집 식탁에 오르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격한 표현을 쓰지는 않으셨지만 한국인들이 먼저 일본을 싫어하니 우리도 그들을 좋게 볼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아버지의 견해에 조용히 동조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조차 다르지 않았어요. 과거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고 한국의 역사 비판은 과장된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일본인으로서 자긍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자라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제 일부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은 그렇게 왜곡된 채로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제가 그동안 단단하다고 믿었던 세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강에 쉬는 시간이면 동기들은 335 모여 스마트폰으로 한국 웹툰을 보거나 최신 K-팝 아이돌의 춤 동작을 어설프게 따라하며 웃곤 했습니다. 한국식 유행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모습도 낯설었죠. 처음에는 그런 동기들을 속으로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쌓여왔던 불만이 어느 날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본인이라면 당연히 한국을 경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기들 사이에서 꽉 막힌 이상한 국수주의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외면 속에서 저는 점점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따로 부른 교수님은 세상이 변했다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열린 시각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죠. 하지만 그 조언이 쉽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저의 이런 고립을 마치 일본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고결한 투쟁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셨고 다 저런 저급한 문화에 빠져 있으니 내가 학교에서 힘든 것 아니냐며 더욱 강하게 반한 사상을 저에게 불어넣으려 하셨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전공 필수인 해외 현장 답사지가 한국 서울로 결정되었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셨죠. 학교에 직접 찾아가 학과장에게 항의하고 답사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 학생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사안이라 번복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답사를 떠나기 전날 밤 제 손에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쥐어주셨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인해봐라. 선전선동에 속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보고 와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제가 당연히 한국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돌아와 아버지의 신념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는 무거운 기대와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 민족인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인지 증명할 증거들을 가져오라는 듯한 눈빛이셨죠. 카메라의 묵직한 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어쩌면 동기들 사이에서 제 존재감을 회복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비뚤어진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도 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폭로한다면 저를 외면했던 동기들도 저를 다시 보게 될지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저는 결국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김포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아버지께서 쥐어주신 카메라가 손안에서 유독 뜨겁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진짜 현실을 포착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답사 첫날, 자유시간이 주어지자마자 저는 홀로 무리에서 빠져나왔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낡은 자료 화면 속 쓰레기가 나뒹굴고 파리가 들끓는 그런 비위생적인 뒷골목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지저분한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라는 아버지의 기대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명동 근처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화려한 거리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겨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죠. 당연히 예상했던 역겨운 악취 대신 고소하고 매콤하며 달콤한 음식 냄새가 코를 기분 좋게 간지럽혔습니다. 눈앞에는 지글거리는 떡볶이 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그리고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는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골목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고 각 노점에 조리대는 마치 새로 닦은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상인들은 위생모와 앞치마는 물론 위생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었죠. 청결이라면 최고라고 자부했던 일본의 유명 관광지 거리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풍경과 너무나 다른 현실 앞에서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카메라를 쥔 손에 힘이 스르르 빠지는 것을 느꼈죠. 그 대신 강렬한 호기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때문에 평생 맛볼 기회조차 없었지만 늘 궁금했던 저 새빨간 떡볶이의 유혹은 참기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가장 인상이 좋아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외워두었던 서툰 한국어로 더듬거리며 주문을 시도했죠. 떡볶이 하나를 달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기가 왜 그리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어색한 발음을 금세 알아채시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유창한 일본어로 제게 말을 건네셨어요. 일본에서 온 학생이냐고 묻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탄로나자 저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제 곧 냉담한 시선과 무시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며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척을 대하듯 따뜻하고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떡볶이 외에 바삭하게 튀겨진 튀김 몇 개와 뜨끈한 어묵, 국물까지 덤으로 듬뿍 담아주시면서도 추가 요금은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많이 먹으라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죠. 예상치 못한 친절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 반, 호기심 반인 마음으로 아주머니가 주신 붉은 떡볶이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혀를 강타하는 짜릿한 매운맛에 저도 모르게 기침이 터져나왔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쫄깃하게 씹히는 떡의 식감과 매콤하면서도 달콤, 짭짤한 양념의 오묘한 조화에 정신없이 빠져들기 시작했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콧물까지 흘렀지만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하나의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떡볶이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어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국 여대생이 아무 말 없이 물티슈 한 묶음을 제 쪽으로 쓱 내밀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옅게 웃어 보였죠. 또 다른 테이블의 중년 남성분은 마치 매울 땐 이게 최고라는 듯한 표정으로 시원한 생수 한 병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제 서툰 일본식 억양이나 매워서 쩔쩔매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텐데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너무나 자연스럽고 스스럼 없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행동 속에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20년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던 아버지의 말씀,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증오하고 무시한다는 그 단단했던 믿음이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죠. 계산을 하려 할 때도 분식집 아주머니는 덤으로 주신 튀김과 어묵값은 끝내 사양하시며 딱 떡볶이 값만 받으셨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 앞에서 저는 또다시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매운 떡볶이 탓으로 돌리며 서둘러 가게를 나섰죠. 알 수 없는 감정에 가슴이 먹먹해진 채 거리를 걷다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어요. 내부에는 일본에서도 흔히 보기 어려운 최첨단 키오스크가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자동 통역 기능은 물론 음성 인식 주문까지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이었죠. 저는 또다시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키오스크 조작에 서툴러 당황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름 입력칸에 제 이름을 일본어로 유나를 입력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분명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보거나 주문을 거부할지도 몰라. 절망적인 심정으로 구석자리에 앉아있는데 잠시 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음료를 건네는 직원은 제 얼굴을 보고도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음료 컵에는 귀여운 하트 모양 스티커와 함께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쓴 일본어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라는 내용이었죠.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저를 위해 노력했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번역 앱을 통해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일본인인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이죠.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스마트폰 번역 앱을 통해 답을 보여주었어요. 손님은 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존재이며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죠. 과거의 아픔은 있지만 친절과 환대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제가 돌아가서 한국의 따뜻함을 이야기해준다면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증오와 냉대를 예상했던 한국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오직 계산 없는 따뜻함과 진심 어린 환대뿐이었어요. 저는 또다시 이번에는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조용히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답사 일정은 경복궁이었어요. 저는 약속된 집결 장소로 서둘러 향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거리에는 싸늘한 바람만 불고 있었죠. 버스는 이미 떠나고 난 후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30분 전에 5시 30분 정시 출발이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지만 제 시계는 분명 5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저를 겨냥한 동기들의 악의적인 장난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그들의 괴롭힘은 이제 노골적인 따돌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늘 혼자였지만 이렇게 대놓고 버려진 것은 처음이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홀로 택시를 잡아 겨우 경복궁에 도착하니 동기들은 이미 한복대여점 앞에서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며 한복을 고르고 있었어요. 평소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들이었지만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화려하고 고운 한복의 빛깔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단순히 예쁜 옷이라는 생각 이상이었죠. 우아한 곡선과 섬세한 자수, 다채로운 색감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기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주 잠시나마 이 아름다운 문화의 일부가 되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여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어요. 커다란 스마트 미러 형태의 AI 도우미가 제 신체 사이즈와 피부톤을 순식간에 스캔하더니 제게 가장 잘 어울릴 법한 은은한 파스텔 톤의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즉석에서 다양한 한복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도 있었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복을 고르는 모습을 본 동기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모노 짝퉁이라더니 이제 와서 한국을 좋아하는 척하는 거냐는 듯한 역겹다는 눈빛이었어요. 지난 1년간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저를 괴롭혀온 아이들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렸지만 저는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생각을 전하려 했어요. 제가 틀렸었다고, 한국에 대해, 그리고 한복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노라고. 이제는 한국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진심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저 비웃음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들은 제가 반한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저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만만하고 괴롭히기 좋은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결국 풀이 죽어 한복을 빌려 입고 밖으로 나왔지만 동기들은 사진 찍고 싶냐며 누가 저 같은 애를 찍어주겠냐는 듯한 조롱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궁궐 안뜰에서는 동기들 모두가 모여 깔깔거리며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저처럼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젊은 한국 여성 두 분이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제 사진을 찍어줘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분들은 마치 제가 전문 모델이라도 된 것처럼 자연스러운 포즈를 알려주고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정성껏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촬영 중간중간 정말 단아하다거나 조선시대 공주님 같다거나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진심 어린 칭찬의 눈빛과 제스처를 보내주셨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제가 어색하게 지갑을 꺼내려 하자 그분들은 손사래를 치며 돈은 필요 없다는 듯 웃으셨어요. 대신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원본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호의.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일본 사회에서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죠. 저는 또 한 번 깊은 충격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메일로 도착한 사진 속 제 모습은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경복궁 자체도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섬세하고 화려한 단청,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건축미, 위험 있으면서도 역동적인 수문장 교대식은 정적이고
소박한 일본의 고궁과는 또 다른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전통 투호 던지기 체험이나 용상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경험 속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한결같이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상하거나 소외된 존재가 아닌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깊이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리석은 편견 속에서 오해하고 미워했는지 깨달으며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경복궁에서의 벅찬 감동도 잠시, 저는 다시 동기들과 합류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돌아갔을 때 또다시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다음 답사 일정은 부산으로 이동하여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이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버스는 이번에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15분 전에 6시 정각, 부산행 KTX 시간에 맞춰 출발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지만 제 시계를 보니 이제 막 5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심지어 동기들은 소셜미디어에 버스 안에서 찍은 단체 사진과 함께 저를 조롱하는 듯한 글까지 올리고 있었어요. 경복궁이 마음에 들어 거기서 살려나 보다. 그냥 일본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식의 악의적인 내용들이었죠. 인솔자인 교수님은 이 상황을 정말 모르는 걸까? 혹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은 걸까? 아니면 이번에도 그저 갈등을 피하고 싶어 애써 외면하는 걸까? 어떤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낯선 외국의 대도시 한복판에 저는 또다시 홀로 버려졌습니다. 공포감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저는 결국 경복궁 앞 돌계단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간신히 근처 지하철역 입구를 발견하고 비틀거리며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죠. 차가운 벽에 기대어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와 따뜻한 기척을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희끗한 머리에 자그마한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무언가 물어보시는 듯 했지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일본어로 잘 모르겠다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깜빡이시더니 이내 놀랍도록 부드럽고 유창한 일본어로 다시 제게 말을 건네셨어요. 일본 학생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할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뒤죽박죽 섞인 일본어로 그간 겪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동기들의 괴롭힘, 교수님의 외면, 2번이나 버려진 상황, 그리고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 사무치는 부끄러움까지 전부 다요. 할머니는 제 서툰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시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밤에 혼자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며 일단 당신의 집으로 가서 하룻밤이라도 편히 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셨죠. 낯선 사람의 너무나 조건 없어 보이는 친절 앞에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대로라면 이런 호의 뒤에는 어떤 대가나 위험이 따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심과 연민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할머니의 작은 손을 잡고 따라 나섰어요. 할머니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소박하고 정갈했으며 집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참기름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반찬을 데워주시는 대신 따끈한 닭곰탕을 새로 끓이시고 깍두기, 시금치 나물, 갈치구이, 장조림, 계란찜 등 20가지는 좋게 넘어 보이는 정갈한 반찬들로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그저 일본인 학생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보자 할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젊었을 적 생계를 위해 홀로 일본에 건너가 공장에서 고되게 일하며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숱한 차별과 멸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끌려갔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밤마다 숨죽여 우셨던 어머니,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소수의 일본인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고 계셨죠. 할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시며 지금 당신 눈앞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어리고 딱한 학생이 있을 뿐이라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아마 다른 한국 사람들도 길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저를 봤다면 누구라도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을 거라는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을 할머니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행동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깊은 이해와 조건 없는 인간의 앞에서 저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나 서러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수년간 저를 올감했던 증오와 편견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고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던 과거의 저에 대한 애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시고 다음 날 제가 무사히 부산의 호텔로 갈 수 있도록 KTX 예매 방법, 비상 연락처 등을 꼼꼼히 적은 메모를 건네주셨어요. 심지어 개인 비서로 일하는 손자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 서울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부산행 KTX 예매를 도와줄 수 있는지 부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떠나는 제 손에 따뜻한 김밥 2줄과 음료수 그리고 비상금이라며 5만 원을 쥐어주시며 작은 쪽지를 건네주셨죠.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라는 저는 이제 한국의 손님이자 당신의 손녀나 다름없다는 따뜻한 격려가 담긴 쪽지였습니다. 잠시 후 약속대로 도착한 할머니의 손자분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고 편안한 차로 서울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KTX 티켓 예매까지 능숙하게 도와주었고 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플랫폼까지 함께 가주어 안전하게 기차에 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제가 보호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깊은 감동을 안고 저는 KTX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반한 감정을 안고 자란 일본 대학생 유나 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가족에게서 배운 편견과 증오심을 가지고 한국을 찾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환대와 깊은 정을 마주하며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과정을 지켜보았죠. 낯선 이들의 계산 없는 친절, 특히 마지막에 만난 할머니의 조건 없는 온정은 정말이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연을 통해 편견을 넘어서는 진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사람 사이의 따스함이 국경과 과거의 상처를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어요. 마음 한편이 정말 뭉클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과 함께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유나 씨의 용기와 한국인들의 따스함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